안녕하세요. 향문사 토양학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번째에 이어서 2015년 제33회 문화재 수리기술자 식물보 B형입니다. 자료는 어디서요? 큐넷에서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KT준준, KTJUN에서 방문하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너무 긴장해갖고 실수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실수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55번 들어갑니다. 점토 광물이 가지는 전하와 양이온 교환 용량 CE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양이온 교환 용량 CEC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해설에 보시면 양이온 교환 용량은 CEC로 표시를 하는데 어느 일정량의 토양이나 교집물이 가지고 있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으로 건조 토양 100g이 보유하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밀리그램 당량으로 표시하는데 이는 토양이나 교질물이 보유하는 음전하의 총량과 같다. 그래서 양이온 치환 용량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간단하게 이제 단위도 바뀌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양이온을 흡착, 교환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양이온이라는 거는 수소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흡착, 교환할 수 있는 능력. 그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밀리그램 당량으로 할 때는 밀리그램 당량 퍼 100g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때는 건조 토양 1kg이 교환할 수 있는 양이온 총량, 그래서 C몰C로 나타나는데 C몰C 퍼 킬로그램, 또 C몰C 마이너스 1승 퍼 킬로그램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위를 100g 단위로 할 때 그 밀리당량으로 표시하고 킬로그램일 때는 C몰C로 표시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EC 양이온 교환 용량에 대한 설명 전화하고 이거를 묻는 지문인데 1번 점토 광물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동시에 가진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토양 광물은 대부분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양전하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기엔 토양은 음전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양전하 띈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점토 광물을 분쇄하여 분말도를 높이면 양이온 교환 용량이 증가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토양학 178쪽에 보시면 분사를 함으로써 광물의 변두리 절단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이온 교환 용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쇄를 한다 해서 변두리 절단면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자꾸 분쇄를 하면 비표면적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표면적이 비례해서 양이온 교환 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입니다. 3번 비표면적이 질석보다 큰 카올리나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틀렸죠. 비표면적이 큰 것은 질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표면적이 질석보다 작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질석보다 큰 카올리나이트라고 해서 틀렸고요. 뒷부분 임시 전하량은 질석보다 낮다. 이 지문은 앞부분은 틀렸지만 뒷부분은 맞습니다. 카올리나이트의 임시 전하량은 질석보다 낮습니다. 카올리나이트 같은 경우는 비표면적이 7에서 30제곱미터/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질석 같은 경우는 600에서 800제곱미터/g 정도 됩니다. 그 174페이지에 있고요. 비표면적에 대한 거는 그 59번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비표면적이라는 거는
단위 무게당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표 면적이 크다는 거는 무게는 적지만 토양 같은 경우는 무게는 작지만 비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표 면적이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석 같은 경우는 카올리나이트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표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 전하량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변 전하는 토양의 pH에 따라 점토 강물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수소 이온의 해리와 결합에 기인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가변 전하라는 거는 토양의 pH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변화하는 전하량을 가변 전하라고 하는데 순 전하량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낮은 그 조건에서는 양전하가 많이 생성이 되고 pH가 높은 조건에서는 음전하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pH라는 거는 수소가 이제 많이 그 해리와 결합에 의해서 이게 pH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3번 저기가 빠졌는데 그래서 답은 3번이고 3번의 질석이라는 거는 그 버미큘라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미큘라이트라는 거는 해설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금음모나 흑음모의 변질 산물인 함수음모를 말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산출되는 광물 중에서 유일하게 흡수수와 층간수와 결정수의 세 가지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거의 그 급격한 고열로 과열될 경우 질석의 층간에 있는 수분이 수증기로 기화되어 압력이 발생되며 이 압력이 발생되면서 질석이 박립팽창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성질 때문에 거머리와 같다는 한자의 의미를 지닌 질석이라고 표기해서 질석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이제 버미큘라이트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의 질석이라는 거는 버미큘라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질석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그 용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이가철이 삼가철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육하는 세균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못 들어봤던 세균이 답은 1번인데 이게 넵토릭스 오크라치아라는 세균이 있나 봐요. 이게 철산화 박테리아의 일종인데 최근 오키야마 대학에서 리듐 이온 박테리 양극에 사용되는 철산화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이게 그 피복을 이렇게 생성되게 만드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리듐 이온 배터리에 이제 생성이 되면은 이게 산화를 시킴으로 해서 이게 이제 쓸모가 있게 되는 배터리에 쓰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시사 문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렙토트릭스 오크라치아가 철산화 박테리아의 일종이랍니다. 철산화 박테리아의 일종이고요. 나머지 2, 3, 4는 이제 해설에 보시면 여기 이제 주로 질산화 작용에 이용되는 세균 같아요. 질산화 작용에 역할을 하는 세균들인데 질산화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암모니아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산화되는 이제 질산화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질산성 질소를 전제 수용체를 이용해 갖고 질산가스로
전환시켜서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이거 탈질이라고 그러잖아요. 탈질화 작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질산화 작용은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산화시키는 이 질산화 반응은 여기도 두 가지 세균들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 관여하는 세균을 암모니아 산화균이라고 그래서요. 니트로소 모나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니트로소스 쿠코스, 그다음에 니트로소 스피라라는 여기 산화균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질산성 질소로 아질산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걸 암모니아 세균이라고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니트로소 모나스, 니트로소 코쿠스, 니트로소 스피라. 그래서 니트로소 이제 그리고 모나스, 코쿠스, 스피라 이렇게 요게 이제 암모니아 산화균이고요. 질산성 하는데 아질산을 또 질산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요거를 아질산 산화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니트로박터가 있고요. 니트로박터가 있고 니트로시스티스라는 세균 두 가지가 또 아질산화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바꾸는데 암모니아 산화균이 있고 또 아질산 산화균이라는 게 있다고 구분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질산화균들은 전형적인 이제 자급 영양 세균입니다. 질산화균이라고 해서 이제 산화시키면서 질산하니까 이제 산화를 시키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고 이제 번식하는 세균인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자급 영양 세균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암모니아를 산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질산화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단계 질산화 이론의 두 번째 단계 탈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탈질은 또 뭐 아크로모박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실러스라는 게 있고 또 마이크로코코스라는 게 있고 슈도모나스라는 요게 이렇게 있습니다. 탈질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크로모박터, 바실루스, 마이크로코쿠스, 슈도모나스 이런 게 있습니다. 세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57번입니다. 파이펫을 이용한 입경 분석법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입경 분석법에는 이제 피펫법이 있고 지금 얘기한 지문처럼 파이펫이라고도 있습니다. 피펫법하고 비중계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토양 입자 크기별로 얼마나 토양 속에 함량이 들어있느냐를 이제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원리는 미사 점토가 침강하는 속도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차이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 원리는 해설 맨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고 갑시다. 스톡스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톡스 법칙은 구형의 입자가 액체 내에서 침강할 때 침강 속도는 입자의 크기와 액체의 점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법칙이고요. 공식은 입자 구형의 침강 속도 V는 액체의 점성 계수에 반비례하고 입자의 비중과 입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형 입자의 침강 속도는 액체의 점성 계수에 반비례하고 입자의 비중과 입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공식이 스톡스 법칙입니다. 이 스톡스 법칙을 원리로 해서 입경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피펫법에 대한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내용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전처리를 통해 완전히 분사시킨 토양 시료는 체를 이용하여 모래 입자를 분리하고 건조시켜 모래 함량을 측정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현탁액은 1리터 시린더에 옮겨 담아 물로 1리터로 정량하고 온도는 20도로 유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파이펫 끝을 현탁의 표면 위로부터 10cm 깊이에 위치한 후 5초 동안 10ml 현탁액을 취해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여기서는 위치 10cm 깊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5초 후에 10ml의 현탁액을 건조시켜서 무게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4번 8시간 경과 후 직경이 0.02mm 이상인 토양 입자는 10cm 깊이 이하로 침강된다. 여기서 속도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 0.05 미사는 약 46초가 걸립니다. 이제 10cm 이하로 이제 침강할 때. 그 다음에 0.002는 이게 그 크기가 0.002 이하는 점토잖아요. 이 점토는 8시간이 걸린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0.05 그 밀리미터는 미사에 속하는데 이거는 10cm 깊이까지 가는데 46초가 걸리고요. 0.002 밀리미터인 건 이제 그 이하는 점토잖아요. 그래서 점토는 10cm로 가는데 8시간이 걸린답니다. 근데 여기 지문에서는 8시간 경과 후 직경이 8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토만 남게 되는데 이 크기가 점토 크기가 0.002mm잖아요. 근데 0.02라고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좀 더 자세히 그 여기 지문에 없던 내용을 한번 피폐법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1번 피폐법 입자의 크기별 침강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직접 토양 현탁액을 채취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입경 범위의 토양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지름이 2mm의 채를 통과한, 그러니까 이제 모래 같은 거겠죠. 를 통과한 토양 시료를 전 처리를 통하여 완전히 분산시킨 후 270번 채를 이용하여 모래 입자를 분리하고 건조시켜 모래 함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폐법 방법이라든가 그 상황이랄까 그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계법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8번입니다) 토양 분류 시 사용하는 토양 온도 상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토양을 분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양 온도라든가 수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하는데 지금 같은 문제는 토양 온도 상태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 보시면 토양 온도 상태의 구분이라고 그래갖고 토양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리하는 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0도씨 이하, 그러니까 페르게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릭이라는 거는 0에서 8도씨 상태, 토양의 온도 상태가 0에서 8도씨 크릭. 그 다음에 프리지드는 8도씨 이하에 있는 상태를 프리지드라고 그러고, 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식이라고 있는데 매식은 8에서 15도씨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테르믹이 있는데 15에서 22도. 그 다음에 하이퍼테르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22도씨 이상일 때를 갖고 이렇게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양 온도 상태로 따라 이제 그 토양 상태를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구분을 하는데 페르제릭은 0도 이하, 크리릭은 0에서 8도, 프리지드는 8도씨 이하, 매식은 8에서 15, 테르믹은 15에서 22. 58번입니다. 토양 분류 시 사용하는 토양 온도 상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토양을 분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양 온도라든가 수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하는데, 지금 같은 문제는 토양 온도 상태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 보시면 토양 온도 상태의 구분이라고 그래갖고, 토양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제 분리하는 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0도씨 이하, 그러니까 페르게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릭이라는 거는 0에서 8도씨 상태, 토양의 온도 상태가 0에서 8도씨 크릭. 그 다음에 프리지드는 8도씨 이하에 있는 상태를 프리지드라고 그러고, 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식이라고 있는데, 매식은 8에서 15도씨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테르믹이 있는데 15에서 22도. 그 다음에 하이퍼테르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22도씨 이상일 때를 갖고 이렇게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양 온도 상태로 따라 이제 그 토양 상태를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구분을 하는데, 페르제릭은 0도 이하, 크리릭은 0에서 8도, 프리지드는 8도씨 이하, 매식은 8에서 15, 테르믹은 15에서 22, 그 다음에 하이퍼테르믹은 22도씨 이상입니다. 59번입니다. 영구 음전하량이 가장 높은 광물은, 그래서 1번 질석, 2번 칠철광, 3번 유기물, 4번 알루미늄 수산화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 음전하 양이 가장 높은 광물이라는 것은 영구 음전하라는 거는 그 동형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결정을 이루는데, 이제 점토 광물이 결정을 이루는데, 뭐 규소 사면체라든가 알루미늄 8면체, 이게 1대1이냐 뭐 2대1이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서 거기 층상을 결정을 시키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전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영구 전하라고 하는데, 영구 음전하라는 거는, 토양은 음전하를 이제 많이 갖고 있어야지 양이온 교환,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든가 CC 같은 작용으로 인해서 양이온을 많이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물들은 영구 음전하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부식이 제일 큽니다. 답은 이제 3번 유기물 올가닉 매터라고 그래갖고, 부식이 가장 영구 음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부식이 왜 가장 많은 영구 음전하를 갖고 있냐면은, 부식은 일반 토양처럼, 일반 점토 광물처럼 교지를 띠게 됩니다. 전하적인 어떤 성질을 띄어갖고, 거기에 이제 수소가 해리 됩니다. 교질도 띠면서, 또 이제 교질 여러 기작을 통해서 음전하를 이제 많이 생성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소가 해리 되면서 이제 생성하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하고, 이제 유기물 음전하를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비표면적도 넓은 뿐만 아니라 영구 음전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토양 콜로이드에서 CC 양을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부식 휴무스를 보시면은 CC가 100에서 300 시몰C per 킬로그램 갖고 있고요. 버미큘라이트 질석이 80에서 150, 그 다음에 스맥타이트 먹몰리오나이트가 60에서 100, 그 다음에 함수음모가 25에서 40, 그 다음에 카올리나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3에서 15, 그 다음에 세스퀴오 옥사이드인가 있어요. 세스퀴오 옥사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0에서 3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연구음전화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4번 침철광 알루미늄 산화물이 있는데, 이거는 침철광을 뭐 게타이트라고 하고 알루미늄 수산화물을 깁사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금속 산화물, 이제 점토광물입니다. 금속 산화물이라는 거는 일반 규소 광물, 이 점토 광물하고는 이제 달리 결정 내에서 동형치환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형치환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규소 3면체, 알루미늄 8면체가 증상을 이루면서 외곽에 물리적으로 전하를 띄게 되는데, 이런 금속 산화물들은 전혀 띄지를 못합니다. 동형치환에 의한 전하가 생성되지 않고, 단지 이 금속 산화물들은 pH에 따라서 이제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전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 산화물이라는 거는 영구 음전하랑은 거리가 먼 거죠. 전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2번, 4번은 이제 영구 음전하를 가질 수 없고, 1번 질석하고 유기물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구 음전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유기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표도 보시면 174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식이 제일 많죠. 순서를 좀 외워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부식은 안 나왔는데, 부식이 아까 600에서 800 제곱미터 퍼 그램이니까 이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크죠. 부식이 제일 크고, 다음에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먹몰리오나이트라든가 버미큘라이트, 그런 게 있게, 알로판도 좀 크네요. 그 다음에 크롤라이트, 그 다음에 카올라이트,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비면적 큰 거, 또 점토광물 양이온 교환 능량이 큰 거, 요런 식으로 순서를 내다 보면은 영구 음전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부식이 되겠습니다. 휴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물, 답은 3번 유기물 오가닉 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크기에 따라 이제 순서 묻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60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토양은 에서 알칼리 토양과 염류 토양의 특성을 토양도에 존재하는 염류의 양이라든가 비율, 성질의 차이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제 유형을 나누는데, 염류라는 거는 작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염류 함유 주성분인데, 염류는 주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염소 이렇게. 예, 60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토양은 에서 알칼리 토양과 염류 토양의 특성을 토양도에 존재하는 염류의 양이라든가 비율, 성질의 차이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제 유형을 나누는데, 염류라는 거는 작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염류 함유 주성분인데, 염류는 주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염소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염류 토양과 알칼리성 토양, 이게 지금 생성되는 그림입니다. 해안지대나 이런 건조 또 반건조 지대의 내륙 지방에서 염류가 집적이 되는데,
이게 지하수를 타고 염류가 상승하다가 표면에 염류가 집적됩니다. 뭐 수분은 증발되거나 증산을 통해서 이제 날아가고 표면에 염류가 집적되는데, 이 집적되는 그 상태에 따라서 토양도에 존재하는 염류의 양이라든가 비율에 따라서 뭐 나트륨성 토양도 되고 또 염류 토양도 되고 염류 나트륨성 토양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 뭐 석회질 토양도 되고 이러는데, 그 수치로 이게 이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토양을 나눕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것 같은 경우는 그 EC 전기 전도도가 4 이하야 되고, 그 다음에 ESP라고 그래서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가 15% 이하야 되고, SAR이라고 그래갖고 나트륨 흡착비가 13% 이하야 되고, pH가 8.5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인 그 토양인데, 그 알칼리 토양과 염류 토양 중에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나는 토양, 염류 토양으로 한번 보면은, 염류 토양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거는 이제 그 똑같은데 EC가 4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염류 토양. 그 다음에 또 지금 문제에서 났던 것처럼 이런 토양, 그냥 나트륨성 토양이라고 그러는데, 나트륨성 토양은 뭐 EC는 4 이하, ESP는 또 15% 이상, SR은 13% 이상, pH도 8.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트륨성 토양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그 나트륨성 토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흡착비가 뭐 13% 이상이고,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도 15%고, pH가 8.5 이상이고, EC만 그 4.0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세 번째 있는 나트륨성 토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트륨성 토양의 특징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트륨 61번입니다. 중금속이 식물에 61번입니다. 중금속이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 이제 중금속 오염에 대한 문제를 낸 겁니다. 1번부터 보면 1번 구리, 철, 아연, 망간, 몰리브덴은 식물 생육 필수 원소이다. 맞는 지문이죠. 그 왼쪽 밑에 표를 보시면 다량 영양소, 뭐 미량 영양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미량 원소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량 원소에는 뭐 철, 구리, 아연, 그 망간, 몰리브덴, 붕소, 염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필수 원소, 이게 이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비필수 중금속은 하위 한계 농도만 존재한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필수 원소 같은 경우는 그 그림에서처럼 하위 한계 농도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결핍이 되잖아요. 결핍이 되면 이제 그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결핍 현상이 일어나고, 또 적정보다 또 너무 높은 상위 한계 농도에 들어서면은 이제 독성이 발생해서 이제 식물에 영향을 주는데, 중금속 같은 경우는 그 상위 한계 농도만 그 영향을 줍니다. 이게 뭐 적정성 이하이면은 좋죠. 중금속이 오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위 한계 농도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3번 필수 중금속은 하위 한계 농도와 상위 한계 농도가 존재한다. 맞는 얘기죠. 금방 설명한 것처럼 필수 중금속은 그 적정에서 떨어져도 안 되고, 적정에서 너무 많아도 그 과잉으로 인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위 한계 농도와 상위 한계 농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중금속은
식물 원형질막의 투과성 변경과 식물 효소의 억제 작용 등을 통하여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원형직말의 투과성 변경과 효소를 억제합니다. 중금속은. 그래서